반값 아파트로 불리던 토지 임대부 주택 가격이 6년이 지난 지금 4배가 뛰어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됐습니다. 보험업계가 어린이 보험의 가입 나이를 30세로 늘리자 20대 성인의 어린이 보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9이 오늘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등을 S펜에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한국 편의점들이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트남에 이어 몽골에도 한국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등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는 건 결국 땅값이니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한 단지가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앞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402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난 2012년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됐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09년 4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6년 8월 법 폐기 때까지 강남과 서초, 군포 등 3곳에 공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 세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땅은 제외한 채 건물만 분양했습니다. 분양가는 2억 2천만 원. 땅은 국가가 매달 임대하는 방식으로 월 35만 원을 내는 조건입니다. 임대 기간은 40년으로 정했는데 이후 땅 분양 전환 방식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은 5년간 거주해야 하고 5년간 거래 금지 조건도 달았습니다. 6년이 지난 현재 집값은 어떨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보다 6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로또 아파트가 된 셈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반값 아파트로 분양했는데 이득 본 건 최초 분양자뿐이라면서 현재 호가는 9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 임대부 주택도 입지에 따라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서민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서민 아파트가 아닌 것 정도로 가격이 올랐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토지 임대부 주택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너무 크게 양극화가. 또 다른 전문가는 토지 없는 건물만의 분양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 권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험에 대한 어른의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험에 어른이 많이 가입해 일명 어른이 보험으로 둔갑했는데요. 보험업계가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을 30세까지 늘리면서 가성비 좋은 보험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자사의 어린이 보험인 아이러브 건강보험 1804의 가입 가능 나이를 기존 20세에서 30세로 넓힌 DB손해보험. 어린이 보험은 본래 태아부터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나이가 확대된 어린이 보험은 더 싸게,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대 성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다는 장점 덕분입니다. 우선 어린이는 어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점, 사망보험금 가입 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종신보험에서 가입 못하는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 이상 질병 후유 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특약이 80세 만기인 일반 보험과 달리 어린이 보험은 거의 대부분 특약이 100세 만기로 보장 기간도 훨씬 넓습니다.
DB손해보험이 가입 나이를 확대한 지난 4월 어린이 보험 매출액은 16억 419만 원으로 전달보다 144.5%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신규 계약 건수는 6만 6,8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2,998건 늘었습니다. 판매가 많이 늘었고요. 이제 30세로 확대한 이유는 20대들이 독립을 안 하고 그냥 취업 요즘 어렵고 막 이러니까 20대인데 아직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춘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손해보험이 어린이 보험의 가입 나이를 늘리며 인기를 끌자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MG손보 등 다른 보험사들도 덩달아 가입 나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갤럭시 노트9이 오늘부터 정식 판매됩니다. 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에 블루투스 기능을 넣었고 배터리, 카메라 등 기본 성능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직접 써봤습니다. 오늘부터 정식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노트9. 노트 시리즈의 상징 S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넓어진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전작과 비교해 크게 변화한 것이 없는 데 비해 오션블루와 대비되는 노란색 S펜이 가장 눈에 띕니다. S펜을 꺼내면 바로 메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노란 펜에서 잉크가 나오는 것처럼 까만 바탕에 노란색 글씨가 쓰입니다. S펜에는 메모를 하는 기존의 기능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선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노트9 S펜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사진이 찍히고요. 두 번 누르면 전후면 카메라가 전환됩니다. 이 기능은 비유길리와 스노우 같은 사진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최근 블루투스 리모컨을 따로 구매해서 사진 찍을 때 쓰는 사람이 많은데 노트9에서는 S펜을 사용하면 멀리서도 원하는 타이밍에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S펜으로 슬라이드를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고 원하는 어플을 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S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공개할 계획인데 앞으로 앱과의 연결도 많아지고 기능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본연의 기본 기능 강화가 눈에 띕니다. 저장 공간은 512GB, 128GB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 SD 슬롯에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어 512GB 모델의 경우 무려 1TB의 저장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나노 프로세서와 8GB 램으로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다운로드 속도인 1.2GBps를 자랑합니다. 배터리도 4000mAh로 전작 대비 21% 증가했는데요.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가 닳지 않아 무겁게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듯 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스펙 덕분에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기자는 게임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게임을 자주 하는 기자의 리뷰를 부탁해봤습니다. 화면이 깨끗하고 선명해서 적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딩 시간도 전에 쓰던 핸드폰보다 빨라서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발을 잡아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못 잡아줘서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카메라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인텔리전트 카메라가 적용돼 촬영 대상마다 최적화 모드를 제공합니다. 햄버거 사진을 찍으면 음식이라는 표시가 뜨고 화단을 찍으면 식물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찍고 있는 사물에 따라 자동으로 채도와 화이트 밸런스가 바뀌어 최적화된 사진을 완성합니다. 또 눈을 감았으면 눈을 감았다고도 알려줘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일부러 눈을 감고 찍은 것인지도 파악합니다. S9과 마찬가지로 가변 조리개가 지원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 f1.5 조리개를 이용하면 확실히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출고가는 512GB 모델의 경우 135만 3천원, 128GB 모델은 109만 4,500원입니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기본 기능에서의 확실한 성능 향상이 돋보이는 갤럭시 노트9. 노후화된 스마트폰을 바꿀 때 선택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 편의점들이 젠걸음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트남에 이어 최근 몽골에도 매장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업계가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몽골로 여행을 떠나면 현지의 한국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국내 편의점 업체인 CU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6개 점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장에선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리시설과 휴게 공간을 마련해 간편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몽골 음식은 물론 한류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한국 상품 코너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 전 시범 운영 기간에는 매장당 하루 평균 1000명의 고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CU는 지난해 11월 이란의 첫 해외 점포를 열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 패스트푸드 카페를 결합한 매장으로 현지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류 대신 즉석 조리식품을 확대했습니다.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1년이 채 안 돼 매장도 9개로 늘어났습니다. GS25도 올 1월 베트남에 처음으로 해외 매장을 열었습니다. 초기 직장인들이 많은 회사 밀집구역에 점포를 연 뒤 주거지와 학교 근처로 넓혀나가 어느덧 17개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맞춤형 매장도 선보였습니다. 국내 편의점들의 해외 진출은 1년도 안 됐지만 다양한 상품들의 현지화 전략을 결합해 점포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포화된 국내 시장을 고려한 불가피한 출구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4만 개 점포가 들어선 한국 편의점의 매출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주요 편의점의 점포 순증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급감했습니다. 국내 정체를 돌파하고 신사업을 고민하던 편의점 업계에 해외 진출이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창작한 소설과 작사, 작곡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을 따라할 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프란시스코 비코 교수는 이제는 로봇도 충분히 창의적인 존재라고 밝혔는데요. 스토리텔링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 담아놓은 서울 상상산업포럼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Can a robot turn a canvas into a beautiful masterpiece? Can you? 새로운 음악 한 곡을 만드는데 8분이 걸리고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오늘날의 AI 로봇. 그동안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됐던 창작, 예술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자신의 곡을 진화시켜 나가는 AI 작곡 로봇 이아무스를 만든 프란시스코 비코 교수는 오늘날의 기계는 사람처럼 창의적 존재라며 문화 융합 산업의 미래를 소개했습니다. So I want to remark that all these things have been done by the computer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So we say produce 500 pieces and we will choose some of them. 그러면서 그는 창의성은 사실 인간의 뇌가 아니라 진화를 거듭하는 자연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컴퓨터의 창의성을 더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상상산업 포럼은 인공지능뿐 아니라 VR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스토리텔링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회전 의자에 앉아 웹툰을 VR로 더 실감나게 보거나 가상 공간에서 직접 미션을 달성하며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VR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웹과 모바일보다는 VR 사용자가 훨씬 더 재방문율 등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AI 스피커가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집중 제작하고 있는 보라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오디오, 글로벌 플랫폼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스토리텔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 소위가 사실상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의 첫 논의인 만큼 결론이 쉽게 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도 정무위 소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소위의 쟁점은 무엇인지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오늘 정무위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논의도 마찬가지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맞서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입니다. 기존 은행법은 그대로 두고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겁니다. 네. 기존 은행법은 그대로 두면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자는 게 현재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제의 핵심은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얼마로 해줄 것이냐이죠. 그렇습니다. 기업 보유 한도를 두고 의견차가 큽니다. 새 은행이 설립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일 기업이 은행 지분을 많이 차지하려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를 34%로 제한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결권이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제한하자는 건데요. 제가 34%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특례법안 4개가 34%, 50%, 25%로 각각 다른 한도를 명시하고 있어 중간값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34% 한도를 주장하고 있고 유이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50% 한도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법안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인데요. 박 의원은 25% 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보유 한도에 관한 얘기도 나오지만 최근엔 기업 대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은행은 원래 개인 신용대출뿐 아니라 이 기업 대출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현재 인터넷은행은 개인 신용대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은행법상으로는 인터넷은행도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은행이 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 은행과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업대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모든 업무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인터넷은행의 업무 특성 때문에 아직 기업 대출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대출을 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은행이 이제까지 굳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규모를 빨리 키우려면 기업 대출도 같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기업 대출은 업무 특성상 통상 이제 기업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 업무를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은행의 업무 진행은 모두 본인이 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기업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카카오뱅크나 K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업무를 진행을 하면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 처리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미 인터넷은행은 기업 대출을 하지 않고 개인 신용 대출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 기업 대출 관련 논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다른데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여건상 안 했던 것하고 법적으로 원천 금지를 시켜버리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게 이 인터넷 은행 특례법안인데요. 특례법으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기대하던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특례법 때문에 오히려 되던 기업 대출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라 혁신을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당정청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쪽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 같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의견 합치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실직자와 무직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혁신 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내도록 세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서 혁신 성장에서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에서 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6%로 집계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13 지방선거 이후 8주 연속 하락하다 9주 만인 지난주에 반등했으나 이번 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정평가자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최저임금 인상, 대북관계 친북 성향,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금요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현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정부 책임론,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공방이 한층 거세졌다고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년 새 1.7배 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공단의 물가 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 계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 방식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 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민간보험 상품도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사망 전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다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 엿새째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날보다 10.61포인트 오른 2293.21로 거래를 마치면서 229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44포인트 내린 2276.16으로 출발한 뒤 약세 흐름을 보이다 오후 들어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는 소식에 하락하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1시 변화하는 경제의 통화 정책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으로 통화 완화 선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로는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LG화학, 현대모비스 등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선 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상호시범 철수에 대해 어느 구역에서 너희는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앤다라고 남북 군사회담할 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감시초소가 남측 감시초소보다 절대적 수가 많은 만큼 이 감시초소를 서로 1대1로 철수하지 않고 구역별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산가족 2차 상봉이 시작됐습니다. 남측 81가족 326명은 오늘 오후 65년간 헤어졌던 북측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2박 3일간 총 1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던 태풍 솔릭이 오늘 오전 11시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솔릭은 2012년 삼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날 것으로 우려됐지만 다행히 예상했던 것 같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11시 무렵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해제됐고요. 동해안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는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은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겠지만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춘천 30도, 대전 2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 속초, 강릉 30도, 울진 32도로 오늘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31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월요일에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북부 지역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